이 문제를 낸 사람이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는 건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를 낸 건가, 요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 침체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찬반 밝히고 근거를 서술하라. 요 문제는 어떤 거를 묻는 질문이냐면 경제 흐름에 대한 이해를 묻는 거라고 생각해요. 20대 초중반, 취업준비생,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 부동산 시장, 그리고 금리, 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하기 쉽지 않아. 이거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당분간 침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침체라는 거야. 지금 집값이 조금 떨어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동산이 안 좋은 핵심적인 근거가 뭔지 알고 있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난 생각해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거는 딱 하나입니다. 금리예요. 은행에서 몇 %로 돈을 빌려주느냐, 이거잖아. 이제 코로나 때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금리를 낮췄어요. 왜냐면 자영업자들도 망하고, 자영업자들이 망하면 중소기업도 망하고 대기업도 망하고, 그럼 경제 위기가 복합적으로 올 수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많이 내렸어요. 돈을 많이 풀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올랐지.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3, 4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은 38에 24, 2억 4천만 원을 대출 받아서 내 현금은 6천만 원 들고도 집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2억 4천만 원에 대한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야, 이 돈이면은 월세 사는 것보다 집 사는 게 싸네, 이렇게 생각하고 집을 산 거란 말이야. 저금리 때문에. 문제는 최근에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 집값뿐만 아니라 임금도 오르고, 또 뭐 생필품도 오르고, 뭐 식료품도 오르고, 그러니까 인플레가 온 거야. 인플레이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금리를 높인다. 금리를 높이면 사람들이 대출을 더 안 받겠지. 왜냐면 갚아야 될 이자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은행에다 저축도 하겠지. 예금 이자도 높아질 거니까. 근데 부작용이 뭐냐? 부동산 대출을 몰빵 받은 사람들은 금리 부담이 커져요.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거지. 금리가 1%일 때는 뭐 300만 원 이자 나가던 게 뭐 2%가 되면은 600만 원씩 갚아야 돼. 내 월급은 막 2배씩 오르지 않았는데 금리가 팍팍 뛰니까 내가 갚아야 될 돈이 많아지는 거야. 대출을 풀빵으로 땡겨서 집을 산 사람들이 금리가 계속 낮을 거라고 생각해서 집을 샀는데 금리를 올리니까 매달 갚아야 되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이제 던지는 거야. 야,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이자 많이 내다가는 내가 버는 것보다 뭐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돼, 은행에다가. 그럼 이제 파산되기 직전이니까 집을 팔아야 되는 거지. 부동산 시장이 현재 침체인 이유는 이 금리 때문이에요. 금리. 이 금리로 인한 변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향후 이 금리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요 흐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쓸 거냐면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거예요. 집값이 폭등한 이유 저금리 때문이었다. 결국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집값이 오른 거야. 근데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다시 올린대. 우리나라도 많이 올렸어.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써줘야지. 0.5%에서 이제는 뭐 2.5%인가? 까지 올렸어. 앞으로도 계속 올리겠다는 시그널을 줬어. 미국에서도 그랬고 한국은행도 그랬어. 지금 금리가 2% 올라서 죽겠다고 난린데 앞으로 2%만 더 오르면 더 힘들겠지? 이걸 이제 좀 세련되게 다듬어서 써야지, 이런 거. 근데 사실 요 정도 접근은 금리가 올라서 부동산이 안 좋고, 그리고 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니까 더 안 좋을 거야, 요 정도 접근은 경제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은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특출난 수준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나 같으면 어떻게 쓸 거냐면 하지만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이것도 약간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좀 대출을 많이 조였어요. 너무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많이 사니까 집을 좀 못 사게 하려고 대출 정책을 좀 폈었어요. 가격대별로 대출을 차등화했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9억이랑 15억이에요. 9억 이하 주택은 서울 기준이야. 9억 이하 주택은 40%까지만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94, 36, 3.6억만 대출을 해줘. 근데 15억 이상 주택 있잖아. 이런 거는 대출이 0원이야. 지방 같은 경우는 또 달라. 생애 최초 주택 같은 경우는 뭐 한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어. 뭐 저가 주택 같은 경우. 가격대별로 대출을 차등화해놨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이제 그 타격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지. 나 같으면 이제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특히 요 15억 이상 주택은 대출을 그동안 안 받았잖아. 15억 이상 주택을 산 사람들은 현금 100%를 가지고 샀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크게 타격을 안 받을 거야. 금리를 올리더라도 15억 이상 주택은 어차피 대출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크게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뭐 이것도 주장이야. 이 논거만 이해가 되면 돼. 문제는 2030 세대들이 몰려간 중저가 주택이다. 사실 부동산이 막판에 이제 막 오른 게 2030 세대들 혹은 젊은 이제 나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집을 사니까 오른 거란 말이야. 대출을 진짜 이빠이 땡겨가지고. 근데 2030 세대들은 대출을 완전히 이빠이 땡겼어. 근데 사실 2030 세대들은 소득이 높지 않아. 아무래도 4050 세대보다 월급쟁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적겠지. 금리가 올랐을 때 이자 부담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집값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데 15억 이상 주택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질 거고, 2030이 주로 사들인 뭐 중저가, 수도권 외곽 아파트 가격부터 떨어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주장이야. 안 맞을 수 있어. 그래도 요 금리가 오르니까 앞으로도 집값이 떨어질 거야. 이렇게만 주장하고 끝나는 것보다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을 거야. 뭐 2030은 대출을 되게 많이 받았고 15억 이상 주택은 어차피 대출이 안 나왔기 때문에 현금으로 산 거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도 이자 부담이 어차피 없어. 왜냐면 대출 안 받았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해나갈 수 있다는 거지. 저출생 문제로 이민자를 적극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5까지 떨어지잖아. 나 같은 신혼부부가 둘이서 결혼해가지고 한 명을 낳는 게 아니라 한 명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저출생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뭐 이게 동남아나 중국이나 혹은 다른 나라에서 이민자를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나 봐.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나온대. 근데 나는 이 질문은 조금 낚시성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민자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주나? 만약에 인구 감소 문제라면 이민자가 해결 가능하지. 인구가 줄었어. 뭐 5천만 명에서 3천만 명으로 줄었어. 2천만 명이 줄었어. 그래서 이민자를 한 1,000만 명 받재. 그러면은 이게 맞는 질문이지. 이 질문에서 핵심은 저출생 문제잖아. 이민자가 들어오면 저출생 문제가 해결이 돼? 이민자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순풍순풍 애를 낳는데? 낳을 거래? 사실 좀 낚시성 질문이라고 난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는 틀린 질문이거든. 저는 이제 이 출제자가 누군지 알죠? 근데 되게 꼼꼼하신 분이야. 진짜 꼼꼼하고 되게 디테일한 분이야. 근데 이런 분이 요 입사 채용 시험에서 과연 틀린 질문을 모르고 냈을까? 난 좀 낚시성으로 냈다고 생각해요. 일부러 교묘하게 틀린 질문을 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저출생 문제와 저출산 문제와 이민자는 동일 선상에 놓고 봐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반박을 계속 할 거야. 이민자는 인구 감소 문제와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해결책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민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출산을
많이 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다. 당신 질문이 지금 틀렸어요. 그 주장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난 접근을 할 것 같아. 약간 도발적인 답이 될 수 있지만 이 출제자가 그걸 의도했다면 만점짜리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지금 출산을 안 하는 이유가 뭐야? 먹고 살기가 존나 힘들어서 그래. 애를 안 낳는 거야. 먹고 살기 왜 힘들어? 집값이 평균 11억이야. 서울 집값이. 임금은 그대로야. 맞벌이를 해야 돼. 여자는 애 낳으면 경단녀 돼. 돈은 벌어야 되고 애를 키울 사람은 없고 그래서 애를 안 낳는 거야. 이민자는 내국인보다 우리나라 사람보다 돈을 더 못 버는 환경이야. 이민자가 와서 대한민국에서 애를 더 많이 낳을까? 오히려 한민국 사람보다 더 적게 낳지 않을까? 이렇게나 논리를 전개할 것 같거든요. 집값이 별로 비싸서 가지고 애를 못 낳는데 외국인 노동자 혹은 이민자 받아가지고 걔네들이 집도 없고 돈은 한국 사람보다 못 벌고 걔네들이 들어온다고 출산 문제가 해결이 돼? 결국 이민자는 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책은 될 수 있다. 하지만 출산율을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접근이 틀렸음. 이런 식으로 나 같으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이 문제를 낸 선배가 되게 고도의 낚시성 질문을 던졌구나. 이 낚시성 질문에서의 당신의 그 질문이 틀렸어요 라고 말을 하면 되게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4가지 문제를 대충 어떤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결국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의 핵심은 이 논술을 낸 사람이 정확히 어떤 문제를 낸 것인가, 그 문제를 낸 의도, 묻고 있는 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1, 2, 3, 4, 5 문제를 풀어보면서 사실 겸손하려면 그렇게 말을 해야지. 4년 전이니까 들어왔지. 지금 시험 봤으면은 못 들어왔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겸손해 보이지만 전 지금 시험 봤어도 필기 합격했을 것 같긴 합니다. 오히려 4년 전보다 이런 부동산 문제라거나 금리 문제라거나 이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4년 전보다 오히려 더 똑똑해진 게 있는 것 같아. 머가리가. 아무튼 이런 필기시험을 풀어봤는데 이거는 제 답일 뿐이지 모든 사람들한테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서 나간다면은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수준의 조언이었다는 거.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본인이 썼던 필기시험 혹은 본인이 썼던 자소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첨삭을 해드리고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공유해서 유튜브 컨텐츠를 한번 만들 계획도 있거든요. 첨삭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한번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첨삭을 해드리고 그 첨삭을 한 거는 유튜브 컨텐츠로 한번 제작을 해볼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얘기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